안녕하세요. 서주연 선생님입니다. 벌써 온라인 계약 3주 차네요. 온라인 계약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주가 지났어요. 시간 참 빠르게 흘러가네요. 그쵸? 우리 친구들 만날 날도 빨리 오겠죠? 우리 지난 시간에는 결혼의 특징, 결혼의 의의, 결혼의 조건, 이렇게 결혼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다 기억나시죠? 마지막에는 세계 여러 나라의 결혼식 문화 영상을 보면서 마무리를 지었었는데요. 여러분은 특히 어느 나라의 결혼식 문화가 가장 인상 깊었어요? 선생님은 허례허식이 좀 적고 실용적인 미국의 결혼식 문화가 참 인상 깊었어요. 우리나라도 점점 결혼식에 드는 과한 비용을 줄이고 진정한 축하의 의미를 살리는 스몰 웨딩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개인적으로는 참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결혼식을 얼마나 크게, 얼마나 화려하게 올리냐보다 좋은 사람을 만나서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가 더 중요한 거 아닐까요? 선생님이 얼마 전에 올라온 뉴스를 좀 스크랩해왔어요. 건강, 돈보다 중요한 행복의 조건 1순위는 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지난 4월 29일 올라온 기사예요. 우리나라 성인들이 행복의 조건으로 가장 많이 뽑은 조건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었다. 2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종합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만 19세에서 80세 5,020명을 상대로 행복하기 위한 조건을 물은 결과 뭐라고 답했대요, 여러분? 좋은 배우자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라는 응답이 31.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뒤이어 건강하게 사는 것, 돈과 명성을 얻는 것, 소질과 적성에 맞는 일을 하는 것, 그 다음에 여가 생활을 즐기는 것, 기타 등등. 자, 그럼 여러분, 좋은 배우자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또 어떤 배우자가 좋은 배우자일까요? 좋은 배우자에 대한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한 가지 선생님이 확신하는 건 좋은 배우자를, 좋은 연인을 만나려면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 아닐까요?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해요. 배우자 선택이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자, 우리 다음 화면을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사는 가족이 아무리 좋아도 다툼이나 갈등이 없을 수는 없다. 하물며 결혼 전까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두 남녀가 결혼하여 평생을 같이 살아가는 일은 절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므로 이성교제를 하는 동안 서로 삶의 가치관이나 태도 등을 충분히 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고령 사회에서 나와 잘 맞는 배우자를 선택하는 문제는 개인과 가족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맞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고령 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래 살아야 하는데 나와 잘 맞는 사람을 만나서 살아야지 행복하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배우자를 만나는 일은 개인과 가족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배우자 선택의 중요성. 자, 여러분, 배우자를 선택해서 가족을 형성하는 것은 두 사람뿐만 아니라 양가 가족과 앞으로 태어날 자녀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실 우리가 많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부모의 양육 태도가 자녀의 인성이라든지 사회성, 양성성 이런 것에 아주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미 기정화된 사실이잖아요. 그쵸? 이렇게 나의 인생뿐만 아니라 가족들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자녀들에게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배우자 선택은 개인의 행복뿐만 아니라 가족, 사회의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과거에는 결혼을 양쪽 집안 간의 결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경우가 많았고요. 오늘날에는 어때요? 그쵸? 본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자신에게 적합한 배우자를 선택하는 그런 안목을 길러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배우자를 선택할 때 꼭 방해하는 요인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쵸, 고정관념. 좋은 배우자를 선택할 때 개인적, 사회적 고정관념이라는 게 참 무시 못하게 방해를 하거든요. 고정관념이 뭐예요, 여러분? 맞아요. 한 집단의 구성원들은 어떤 공통된 그런 특징이 있다고 믿으면서 그 집단 전체를 일반화하는 개념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선생님들은 고리타분하고 뭐 융통성 없이 꽉 막혀 있지. 뭐 이런 것도 일종의 고정관념이죠. 선생님들이 다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쵸? 고정관념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를 단순화하는, 그렇게 유형화하는 그런 과정에서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런 고정관념이라는 것은 좀 잡다하고 쓸모없는 그런 정보 홍수 더미에서 쉽고 간단하게 핵심을 짚어내고자 할 때 유용하게 쓰이긴 해요. 뭐 이를테면 뭐 출생 지역이나 국적에 따라 사람을 판단할 때 이렇게 우리가 좀 일반론을 내세우면서 이런 고정관념을 이용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고정관념이 항상 믿을 만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어떤 사람에 대한 평가를 그 개인이 소속된 집단 구성원 전체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매우 옳지 못하고 되게 위험한 거기도 해요. 그쵸?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우리가 항상 이제 고정관념이 있기 마련인데요. 크게 개인적인 고정관념과 사회적인 고정관념으로 나눠서 살펴볼게요. 개인적인 고정관념은 말 그대로 개인이 성장해오는 과정에서 겪어왔던 그런 각종 경험들, 부모님, 미디어 이런 영향을 받아서 형성된 신념들을 말해요. 그래서 지난 연애 경험을 통해서 느낀 점, 뭐 예를 들어 여기 예시가 나와 있는 것처럼 나는 배우자감으로 친구 같은 동갑이 제일 좋은 것 같아. 뭐 편하니까 라든지 아니면 선생님이 전에 TV를 보다가 탤런트 소유진 씨가 그 백종원 씨랑 결혼할 때 주변에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불편하지 않냐, 부담스럽지 않냐 이런 질문에 소유진 씨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소유진 씨의 부모님이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또 나이와 상관없이 사이좋게 잘 지내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이 많은 사람에 대한 거부감이 없고 오히려 나이가 많으면 이해심이 더 많아서 좋다 이렇게 인터뷰를 한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런 것도 경험과 또 부모님을 통해서 형성된 개인적인 고정관념의 또 일종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사회적인 고정관념도 있죠. 어떤 사회에 소속된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그런 지식과 기대를 의미하는데요. 뭐 성별 같은 거 될 수도 있고요. 위에 나온 것처럼 아무래도 남자는 경제력, 여자는 외모가 중요하지. 모든 면에서 남자가 적극적이고 여자는 순종적이어야 해.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외모 고정관념. 그렇죠? 심리학 박사 세르주 시코티의 실험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외모가 매력적인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사교적이고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지성적이고 사회 적응력이 뛰어나다고 생각을 한대요. 고정관념이죠. 그쵸?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뭐 특정 직종에 관한 고정관념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종, 그쵸? 그 다음에 문화, 사회 환경, 아이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정관념이 전부 이제 사회적 고정관념이 되겠습니다. 이런 고정관념을 탈피해서 자신에게 적합한 배우자를 선택하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배우자를 선택할 때는 일시적인 감정이나 상대방의 외적 조건에만 치우치지 말고 서로 간의 애정, 존경, 신뢰감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또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 내가 상대방에게 좋은 배우자가 될 수 있도록 자신을 돌아보고 성숙해지려고 노력하자. 아까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좋은 여자친구를 만나려면 여러분이 어떻게 돼야겠어요? 그렇죠. 내가 먼저 좋은 남자가 되면 되겠다. 이런 거겠죠.
선생님이 지금 목이 좀 잠겼는데 사실은 선생님이 지금 열심히 녹음을 열심히 했는데 녹음을 다 하고 동영상을 보니까 마이크가 꺼져 있었던 거예요. 녹음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이 좀 아파요. 자,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 꼭 거쳐야 할 관문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쵸? 연애를 해야 되겠죠. 연애를. 이성교제. 성인이 된 남녀는 이성교제를 하면서 상대방의 생활 태도, 가치관, 인성, 결혼관 이런 것들을 탐색해서 결혼 생활에서의 역할 기대가 일치하거나 적절하다고 생각할 때 결혼을 제안하게 된대요. 그래서 배우자를 선택할 때 집안이나 배경 이런 것들을 주로 고려했던 과거와는 다르게 지금 이제 요즘은 자유로운 이성 교제를 통해서 자신과 잘 맞는지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이성 교제는 배우자 선택에 굉장히 실질적인 준비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성교제의 5가지 기능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거는 프린트에 안 나와 있으니까 그 프린트 옆에 공간에다가 쓰면서 듣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프린트에 이렇게 빈칸을 많이 두고 그 다음에 프린트 내용에 다 넣지 않고 따로 적으라고 하는 그런 이유 뭘까요? 여러분 다 알죠? 그쵸? 네. 그쵸? 강의 틀어놓고 다른 걸 하거나 잠을 자는 친구를 위해서 프린트 검사할 때 여기 빈칸 잘 채워졌는지 선생님이 쓰라고 한 거 잘 썼는지 이런 것들도 모두 수행평가에 반영되는 점 명심하세요. 알겠죠? 자, 그리고 지금 열심히 쌤의 강의를 듣는 친구들을 위해서 살짝 알려줄게요. 이 이성교제의 기능 프린트에는 없지만 시험에는 낼 거예요. 알겠죠? 자, 첫 번째 이성교제의 기능 인격 성장의 기회이다. 자, 이성과의 접촉은 우리가 사회가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그런 건강한 인격을 길러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성교제를 하면서 나에 대한 행동, 그 다음에 타인에 대한 행동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이걸 기초로 자제력도 기르고 정신적인 안정과 자아의식을 발달시킬 수 있고 더 나아가 건강한 인격 성장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성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신의 행동을 검토하고 반성하면서 점점 더 좋은 사람이 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2번째 기능, 생활의 활력소이다. 그쵸? 여러분 혹시 지금 연애하고 있는 친구 있나요? 있겠죠? 그죠? 아니면 뭐 옛날에 연애를 했다거나 우리 연애할 때 기분이 어땠어요? 상대방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에 굉장히 막 행복해지고 마음이 말랑말랑해지고 인생이 참 즐겁구나, 세상이 즐겁구나, 세상이 아름답구나 이런 감정 다들 느껴봤죠? 이성과의 만남을 통해서 자기 생활에 흥미와 의의를 가지게 되고 또 젊은 남녀가 함께 여가를 즐기면서 오락적인 기능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 3번째 기능, 이성에 대한 적응력 향상. 그쵸? 이성교제를 통해서 남녀에게 나타나는 특성의 차이를 인식하여 이성에 대한 적응 방법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숙한 대인관계 기술을 익힐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남학생이니까 여자 형제가 없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 이성에 대한 막연한 그런 신비감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반대로 여성에 대한 어떤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실제적인 대상으로 이성을 접하게 됨으로써 이성을 대하는 태도를 좀 더 세련되고 적합하게 가꾸어 갈 수 있다는 거죠. 4번째 기능은 바로 성역할 습득의 기회입니다. 이성교제를 하는 동안 서로에 대한 지식을 증가시키고 남성과 여성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전반적인 사회생활에서 친밀하고 원활한 상호작용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을 주게 되죠.
또 그 사회가 기대하는 어떤 그런 성인 남녀로서의 성 역할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성교제를 통해 배우고 실천함으로써 예비 사회화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기능은 바로 배우자 선택의 기회입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는 서로 사랑하고 적응할 수 있는 배우자를 선택하는 게 중요한데, 이렇게 이성과 친해지고 잠정적인 결혼 상대자를 고르는 그런 기본 과정을 이성교제가 제공하게 된다. 그래서 배우자 선택의 기회까지 이성교제의 기능 5가지 살펴봤어요. 근데 여러분, 이성교제는 이렇게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동시에 뜻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기도 해요. 남성과 여성의 이성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서로 다르고, 그다음에 성행동에는 항상 뭐가 따른다? 그쵸? 책임이 따르죠. 그래서 성행동에는 항상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상대방의 요구에 대해서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잠깐 쉬고 배우자 선택 이론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 이 영상 처음 보죠? 왜냐하면 선생님이 만든 거예요. 9월 8일 어버이날 꼭 잊지 마시고 부모님한테 편지라도 한 통 써주세요, 꼭. 자, 이제 배우자 선택 이론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여러분 재밌지 않나요? 아니, 무슨 배우자를 선택하는데 이론이 있어? 그쵸? 배우자를 선택하는데 발생하는 여러 현상들을 이론으로 정립한 건데요. 상담학에 따르면 배우자를 선택하는데 여러 가지 이론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6가지 이론을 선생님이 소개해 줄게요. 동그라미 1번 배우자 선택 이론. 여기 오타가 났네요. 선택 과정이 아니라 선택 이론. 자, 첫 번째 이론, 사회 교환 이론입니다. 사회 교환 이론은 뭐냐면 이제 배우자 선택은 상호 거래를 근거로 이루어진다는 그런 입장인데요. 이제 이 과정에서 내가 지불한 비용과 내가 받는 보상이 균형을 이룰 때, 근데 여기서 이제 지불한 비용이라고 해서 꼭 돈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내가 제시한 조건과 내가 제공하는 조건과 내가 받는 조건이 균형을 이룰 때 사람들은 그 교환이 공정하고 또 상호 만족스럽게 여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배우자의 경제적인 조건이라든지 아니면 사회 계층이나 신분, 사랑, 성, 신체적인 매력, 직업, 학벌, 가문 이런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배우자를 선택한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자, 두 번째는 공평 이론이에요. 공평 이론. 사회 교환 이론의 변형으로 이때의 공평은 공정성을 의미해요. 그래서 상대방의 가치를 어느 정도 인정하느냐 하는 그런 심리적인 요인이 개입되기 때문에 두 사람의 판단 기준이 서로 유사할 때 공평성의 측정이 보다 유리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론은 동질성 이론이에요. 사람들은 자신과 유사한 조건을 가진 사람 또는 자신과 닮은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동질적인 그런 기준은 연령이나 교육 수준, 지능이 비슷한 사람끼리 서로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고, 아니면 사회적 지위나 종교, 인종 등이 비슷한 사람끼리 결혼하는 또 경향이 있죠. 그다음에 흥미나 태도, 가치관 이런 것들의 유사성도 배우자 선택 조건으로 작용을 해요. 예전에 선생님이 EBS에서 굉장히 재밌는 다큐를 본 적이 있어요. 이게 뭐였냐면 젊은 남녀 8명에게 각각 여러 명의 이성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가장 호감이 가는 사람의 사진을 고르라고 했는데
8명 전부 어떤 사진을 골랐는지 아세요? 자신의 사진을, 그러니까 본인의 얼굴을 포토샵을 통해서 여자는 남자로, 남자는 여자로 바꾼 사진을 뽑았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 사진을 고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결혼 생활을 오래 행복하게 유지하는 부부들을 보면 외모가 서로 닮아간다고 하잖아요. 사실은 자신과 비슷한 외모를 가진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고 그런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한다는 거죠. 재밌지 않나요? 그쵸? 선생님이 이 영상을 유튜브에서 열심히 찾았어요. 그래서 화면 녹화를 했거든요. 잠깐 보여줄게요. 여기 서로 처음 보는 20대 남녀가 실험에 초대됩니다. 방에 들어선 혜린 씨. 혼자서 낯선 남자들의 사진을 천천히 둘러봅니다. 가장 호감이 가는 남자를 고르라고 했는데요. 아까부터 유독 이 사진에 관심을 보이는군요. 아주 오랫동안 들여다봅니다. 이분이야. 되게 호감이 가고 딱 보자마자 5명 중에서 더 자세히 보고 싶어서 계속 봤거든요. 제일 마음에 호감이 가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이렇게 눈 밑에 이거 애교살이라고 하나? 그게 제가 이게 좀 있는데 이분도 있으시고. 마음에 드세요? 네, 괜찮은데요? 네. 저랑 닮았으니까 뭐 좀 잘생긴 것 같은데. 네. 사실 이 남성은 실존 인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실험 전 혜린 씨의 사진을 남성의 얼굴로 합성해놨죠. 사진 한번. 예. 오! 우와! 와, 신기하다. 와. 드디어 사진의 비밀을 알게 된 혜린 씨. 아, 진짜 신기해요. 신기하다. 아이고. 마음에 드세요? 네, 더 마음에 드는데. 제 얼굴 보고 나서 보니까 더 친근하게 느껴지는데요? 신기하다. 네. 신기하다. 진짜 신기한데? 단 한 번에 자기와 닮은 남자를 골라낸 혜린 씨. 결국 혜린 씨가 바라본 얼굴은 자기 네. 자신이었습니다. 이번엔 남성이군요. 방 안엔 여성들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과연 상영 씨도 자신을 닮은 이성을 고르게 될까요? 이 사진이 호감이 좀 가거든요. 바로 이 사진입니다. 그럼 확인해 볼까요? 이거 꾸민 거 아니에요? 당황스러운데? 역시 상영 씨도 자신의 얼굴을 골랐군요. 닮았나? 네, 정말 많이 닮았습니다. 되게 좀 신기한데요? 맞습니다. 상영 씨 얼굴을 여성의 모습으로 합성한 것이니까요. 이 사진이요? 네, 이쪽. 이거. 이 사람이요. 뭐야, 이거? 맞죠? 저랑 합성한 거 맞죠? 괜찮네. 이 정도 괜찮지 않아요? 이게 이렇게. 너무 웃겨요. 네 번째는 보완 욕구 이론입니다. 윈치라는 학자는 두 사람 사이에 서로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요인이 있을 때 매력을 느낀다고 했어요. 아까 동질성 이론과는 또 반대되는 이론이죠.
뭐 그런 거죠. 나는 닭다리를 좋아하는데 내 여자친구는 닭가슴살을 좋아해. 그래서 우리는 치킨을 먹을 때 싸울 일이 없지. 운명. 이것은 운명. 뭐 이런 거겠죠. 그죠? 아니면 뭐 나는 성격이 너무 급한 편이라 실수를 자주 하는데 뭐 내 남자친구는 좀 느긋하고 침착한 편이라 우리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야. 뭐라든지요. 그쵸? 자, 5번째는 자극, 가치, 역할 이론이에요. 그래서 일명 SVR 이론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자, 다음 표를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 자, 이 표에서 지금 가로축은 이제 만남의 정도를 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로축은 중요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만남의 횟수가 점점 많아지고 결혼까지 이어지는 이렇게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자, 처음 만났을 때 만남의 초반에 어떤 게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오고 있죠? 처음 만났을 때는 역할, 가치, 자극 중에 중요도가 가장 높은 게 자극이죠. 그 다음이 가치, 그 다음에 역할이 중요도가 가장 낮아요. 그쵸? 만남 초반에는 최소한의 상호작용만 존재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외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특성을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외모라든지 직업, 이런 외적인 특성에 의해서 상호 매력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단계를 우리가 자극 단계라고 하고요. 자, 그러다가 만남의 횟수가 좀 늘어갈수록 중요하게 여기는 게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만남의 횟수가 한 2회에서 7회 정도 됐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렇죠, 가치죠. 그 다음이 자극, 그리고 여전히 역할의 중요도는 낮네요. 그쵸? 만남의 횟수가 늘면서 서로 대화도 많이 해보고 데이트도 많이 하고 서로에 대해서 점점 알아갈수록 외모나 직업 같은 그런 외적인 것보다 그 사람의 인생관, 그리고 성이나 결혼에 대한 가치, 태도, 이런 것들이 서로 잘 맞는지, 공존하고 양립할 수 있는지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단계, 가치 단계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면 이제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이 과연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을까? 아내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을까? 그리고 앞으로 자녀를 낳았을 때 아버지로서 또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또 두 사람이 가족이라는 그런 하나의 단위로서 잘 기능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즉, 역할의 중요도가 가장 높아졌고요. 그 다음에 가치, 자극은 어때요? 그 중요성이 제일 내려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선생님이 설명을 좀 정정할게요. 자극의 중요도가 내려간 게 아니죠. 그쵸? 자극의 중요도는 그냥 약간 일자를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자극의 요소보다는 이런 역할의 중요성이 확 커졌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역할 단계에서는 역할의 중요성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가치, 그 다음에 자극, 이런 순서로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자극의 중요도가 확 내려갔다고 했는데 그건 아니고요. 자극의 중요도는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역할의 중요도가 높아져서 역할의 중요성이 가장 높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걸 반대로 말하면 두 사람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일치했을 때 바로 연애가 결혼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단계가 바로 역할 단계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조금만 힘내세요. 마지막 이론, 여가망 이론이죠. 리처드 우드리라는 학자가 1971년 배우자 선택에 관해서 여가망 이론을 발표했어요. 여가망 이론은 말 그대로
결혼을 위한 배우자 선택 과정이 마치 왜 우리 여과지로 커피 걸러내듯이 여러분 그 핸드드립 하는 거 혹시 본 적 있어요? 여과지에다가 커피 알갱이 넣어놓고 뜨거운 물 부어서 커피액을 추출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6개의 그런 여과 장치를 통해서 걸러내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이론이에요. 자, 이걸 먼저 살펴보면 자, 세상에는 나의 배우자감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이 많은 사람 중에서 이 많은 사람과 다 결혼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여기서 이제 추려 나가는 거죠. 첫 번째 여가망, 근접성 여가망. 근접성 여가망을 통해서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시간과 공간상으로 나와 가까이에 있어서 접촉하기 쉬운 사람을 1차적으로 선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요즘은 뭐 교통수단이라던가 인터넷이 발달해서 사랑과 결혼의 대상이 굉장히 확장되었잖아요. 뭐 국제 결혼도 많고. 그래도 여전히 가까이에 있어서 자주 만날 수 있는 사람과 결혼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 근접성 여가망을 통해서 현실적, 지리적으로 쉽게 만날 수 있는 상대로 이제 선택지가 좀 줄어들었어요. 자, 두 번째 여가망은 뭘까요? 그렇죠. 아무리 다 가까이에 있다고 해서 아무나 만날 순 없잖아요. 그럼 누구를 만나게 된다? 그렇죠. 매력을 느끼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매력 여가망. 아무리 가까이에 있고 아무리 매일 만나는 사람이라도 매력을 느끼지 못하면 서로 매력을 느끼지 못하면 연인으로 발전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결혼 상대 후보 중에 매력이 있으면서 끌림이 있는 사람을 배우자 후보로 선별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이제 매력이라는 거는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게 꼭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인성이나 자질 같은 그런 인간적인 측면도 포함이 되고 또 반드시 그 부분에 초점을 두고 여가망을 사용을 해야겠죠. 이 매력 여가망을 통해서 우리가 인성이라든지 외모, 능력의 매력을 느끼며 호감을 갖는 상대로 선택지가 또 한 번 줄어들었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여가망은 뭘까요? 사회적 배경 여가망입니다. 연령이나 종교, 학력, 직업, 사회 계층 이런 사회적 배경이 비슷한 경우에 결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의 차이에 따라 주변의 반대가 막 너무 심하다거나 아니면 한쪽이 손해본다는 그런 느낌을 계속 받는다거나 이러면 관계가 오래 유지될 수가 없어요. 관계가 금방 소원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여가망까지 통과하면 이제 본격적인 교제가 시작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적 배경 여가망을 통해서 나이, 종교, 직업, 교육 수준이 비슷한 상대로 또 한 번 축소가 되었죠. 자, 그 다음 여가망은 바로 의견 일치 여가망입니다. 의견 일치 여가망. 자, 이 단계는 내면적인 탐색의 단계이기도 하고요. 또 심도 있는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바람직한 삶이나 가족, 직업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그런 단계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태도와 가치관, 견해까지 비슷한 상대가 나왔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여가망은 상호 보완성 여가망입니다. 성격이나 욕구에서의 상호 보완성을 말하는데요. 아까 나왔던 보완 욕구 이론이랑 같은 맥락이에요. 배우자가 서로의 성격이나 욕구를 자발적으로 보완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두 사람의 관계에 도움을 주게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이 모든 과정을 다 거치더라도 이 마지막 여가망을 통과하지 못하면 결혼으로 이어질 수가 없죠. 그쵸? 선생님은 이 마지막 단계를 통과하지 못해서 결혼에 실패한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바로 뭐냐? 결혼 준비 상태 여가망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다 거쳐도 결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결혼을 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결혼 준비가 되어 있어야 결혼을 이룰 수 있다는 건데, 여기서 이 결혼 준비라는 거는 경제적인 준비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준비, 그 다음에 정서적인 준비, 마음의 준비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해요. 그래서 이 모든 게 이루어져야 결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여가망 이론에서 쭉 6가지 여가망을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현명하게 배우자 선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우리 쭉 했던 거 정리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어떤 기준이나 신중한 고려 없이 상대방에 대한 호감만으로 결혼을 결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후회스러운 그런 결혼 생활을 하게 될 수도 있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었죠? 고령 사회를 앞두고 우리가 정말 오래오래 살아야 되는데,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 행복한 인생을 보내기 위해서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한다 했었잖아요. 그렇죠? 배우자 선택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성격, 가치관, 생활 태도, 이런 것들은 원만한 가정생활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 자, 특히 공감대 형성은 결혼 후에도 상호 이해와 적응의 중요한 요소로 부부관계의 안정과 행복 유지에 큰 도움이 된다. 이효리 씨 집을 딱 보면은요, 이효리 씨가 이상순 씨한테 이렇게 말해요.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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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그래서 이상순 씨가, 야, 너 왜 이렇게 오빠를 자주 불러? 그냥 오빠 그냥 하루에 몇 번만 불러. 그랬더니, 오빠, 근데 오빠는 나랑 왜 결혼했어? 그래서 네 항공 마일리지를 쓰려고 결혼했다고 해요. 그냥 부부가 돼야 합산해서 쓸 수 있으니까. 근데 오빠, 나는 오빠랑 말하는 게 엄청 재밌어. 난 오빠랑 말하려고 결혼한 것 같아. 인생의 핵심을 말해버린 것 같아요. 오빠랑 뭐 하려고 결혼했다고요? 말하려고. 여기 남성분들 많이 오셨는데, 남성분들은 결혼할 대상을 찾을 때 가장 중요한 거 뭐로 생각하죠? 솔직히 말해봐요. 여성을 딱 볼 때 뭘 중요하게 생각해요? 화를 낼 필요는 없잖아요. 지금 지금 화나는 날이에요. 남자는 이성의 매력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외적인 매력. 집단적으로 훨씬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영화 곡성에 보면 인간관계에 아주 중요한 두 대사가 전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죠? 무시중원디. 무시중원디. 그리고 두 번째 대사는 현혹되지 마소이. 얼굴 예쁜 거에 현혹되지 마셔야 돼요. 남자분들. 그거는 좋은 계기. 그렇지만 오래 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은 다른 데 있죠. 그것을 이효리 씨가 말한 거예요. 나는 오빠랑 말하는 게 너무 재밌어. 나 오빠랑 말하려고 결혼한 것 같아. 내가 말했을 때 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는 또 이렇게 말해요. 다른 프로에서. 그 이상순 씨 좋은 사람이죠? 그랬더니 그럼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이 어딨어요? 맞는 사람 안 맞는 사람이 있지. 상순 오빠는 저랑 잘 맞는 사람이에요. 정말 요가로 뭔가를 깨달아 버리신 것 같아요. 제가 그 얘기 듣고 바로 요가 등록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상순 씨의 특징을 알아냈어요.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말을 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옷가게에 갔어요. 근데 막 이효리 씨가 옷을 막 많이 사요. 그러면 보통 한국 남자들은 거기서 뭐라고 하세요? 막 가자. 네. 빨리 사! 뭐 살지 생각하고 와. 와서 고르지 마. 너 옷을 바꿀 때가 아니야. 넌 몸을 바꿔야 돼. 그런데 그 이상수 씨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뭘 많이 사니까 이렇게 해요. 효리야, 너 그거 비슷한 거 집에 있지 않아? 맞아. 말을 좋게 하더라고. 전 그걸 보면서 저런 남자 참 좋구나.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온라인 수업 때문에 강의 들어야 할 과목이 너무 많아서 힘들죠?
선생님의 개인적인 바람은 여러분들이 이 기술가정 시간만이라도 좀 부담 없이 즐겁게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쌤 마음은 그래요. 자, 이번 한 주도 열심히 공부하고 우리 또 다음 주에 새로운 강의로 만나요. 안녕.